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발동하면서 첨단 전력을 집중 투입할 태세입니다. 러시아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 초도 양산분을 올해 안으로 공군에 인도해 전력할 것이라고 방산업체 로스텍 회장 세르게이 체미조프가 밝혔습니다. 그는 수호이 57 생산에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소요에 맞추기 위해 극동에 위치한 생산 공장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호이 설계국 특유의 고기동성을 자랑하는 초음속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은 레이더를 회피하면서 공중전뿐만 아니라 대지 공격, 대레이더 공격도 할 수 있는 다목적 기종입니다. 수호이 57 초도 양산분 정식 인도 뉴스는 푸틴 대통령이 추가로 첨단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는 지시가 있은 직후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수 공장이 계속 돌아가도록 할 것과 전장에서 도약한 나토 장비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수호이 57은 2020년에 최초로 시제품이 생산된 뒤 시리아에서 처음으로 폭격 임무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리아 노보시치는 지난 6월 소식통을 인용해 4대 수호이 57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파괴하는 작전에 투입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는 7월 우크라이나에서 목격된 데 이어 일주일 전에도 특수군사작전 지역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질적 수위를 높이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네츠크, 루간스크, 자포로제, 헤르손에서 러시아 귀속 국민투표가 치러지는 만큼 새 영토를 확보시키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전력을 투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전투기의 실력은 상당 부분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F-15급으로 비교되는 수호이 35 전투 폭격기의 경우 여전히 뛰어난 기종입니다. 미국과 서구 미디어가 지독하게 깎아내리는 식으로 혹평을 하지만 사실은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성능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텔스 기능만 없을 뿐 코브라 기동으로 대표되는 뛰어난 기동성으로 근접 공중전에서는 적수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F-35와도 겨뤄볼 만합니다. F-35가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지만 아예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공군의 상대적 우위는 사정거리가 300km나 되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사정거리가 가장 긴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은 120km 정도입니다. 펀치가 우월하게 길다는 점이 러시아 공군이 내세우는 상대적 강점입니다. 또 러시아는 S-400급 이상의 방공 미사일이면 F-35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 무인 자폭 드론 게란2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와 바터 형식으로 이란이 제공한 이 가미카제 드론은 오데사로 날아가 공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런치렉에 여러 대가 실려 연속적으로 날아가는 이 드론은 오데사의 나토 본부를 박살냈습니다. 크기가 작아 요격하기가 까다로운데 일단 떨어지면 건물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위력을 지녔습니다. 오데사를 본격적으로 공략하기에 앞서 소모전을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의 전과를 보면 세인트 카미카제라고도 할 법하지만 러시아는 그런 식으로 선전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적을 격파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은 비용 대비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게란2는 길이 3m, 폭 2.5m 정도인데 채공 시간도 제법 깁니다. 나토 용병이 머무르고 있는 오데사의 건물 외에도 야전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자주포, 기갑 차량을 부수는데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라마토르스크와 니콜라예프에 있는 미군 용병 부대에 대해서도 공격 헬기를 동원한 포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물론이고 남부 헤르손 일대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추가 공세를 격퇴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과장 섞인 선전은 여전합니다. 9월 22일자 우크라이나의 전황 리포트입니다. 22일 400명의 러시아군이 전세 총 누적 인명 손실이 55,51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이 정도면 부상자는 대략 15만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20만 대군이 전멸한 셈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은 아예 사라졌어야 맞습니다. 도대체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차 2000여 대, 장갑 차량 4700여 대 같은 전과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도네츠크 공화국에 2S7 말가 203mm 자주포를 증강 배치했습니다. 소비에트 시절 만들어진 이 대구경 자주포는 러시아군이 1000문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돼 톡톡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발사 속도는 좀 느려 1분에 2.5발 정도 쏘고 사정거리는 50km지만 적의 포병, 지뢰지대 개척, 요새화된 진지를 파괴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루쿠츠크 지역을 달리는 열차 위에는 전차가 줄여 있습니다. 스노크를 포탑 뒤에 실은 T-80 전차 10대와 T-62 전차 21대가 실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중무기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네츠크 공화국에서는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군들이 러시아군의 일원이 돼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는 전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먹을 것도 배불리 제공하고 인도적 대우를 베풀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포로 신분으로 있느니 러시아군이 돼 봉급도 많이 받게 되면 가족을 부양하기도 좋고 미래도 보장됩니다. 마침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에 귀속되는 만큼 정식으로 러시아 시민이 되는 게 거지 노예로 전락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러시아는 4개 지역 노보로시아를 귀속시키면서 인구 증가 효과도 거두게 됐습니다. 최소 1000만의 인구는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전쟁의 큰 그림을 보면서 수를 두는 러시아의 실력은 대단합니다. 전쟁 초기 피난민들의 인도주의 통로를 확보해가면서 1000만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유럽으로 몰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피난민 행렬에 전혀 폭격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유럽에 심은 시한폭탄 역할을 해주리라 미리부터 간파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유럽의 재정을 털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며 슬라와 우크라이나를 외쳤지만 이제 뒤늦게 그들이 독이 됐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푸틴은 그 꼴을 보고 웃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자 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해외로 엑소더스를 한다고 많이들 떠듭니다. 러시아가 망하는 증거라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외로 나가는 이들은 러시아에 들어온 구소련 공화국 출신 이주 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조지아 국경입니다. 조지아 출신 이주 노동자가 고향으로 가는 행렬입니다. 이중 국적을 받고 러시아에서 돈을 버는 이들이 남의 나라에서 군대에 끌려갈까 귀국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그저 러시아 큰일 났다, 난리 났다고 초싹대는 이들도 제법 있습니다. 또 소수민족 위주로 동원한다는 것도 악의적 선전입니다. 러시아는 국토가 넓어 국경 부근 소수민족 거주지에는 직업군인 학교가 많습니다. 직업군인이면 안정적인 직장이라 그렇습니다. 전차나 장갑차, 미사일을 다뤄본 이들이 높은 보수를 받고 동원에 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소수민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쇼이구 국방부 장조차 투바 공화국 출신입니다. 이 같은 허위 보도는 대부분 한국의 뉴스가 소국 미디어를 그냥 베끼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앵글로색슨 계열의 정크 미디어를 그냥 베끼면서 러시아에 대해 멸공을 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어제 오늘은 러시아 연방이 쪼개진다는 영국 미디어를 그대로 베끼면서 침을 튀깁니다. 영국이 망한다면 러시아가 망하는 것인지 그 정신세계가 미스테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매체 RT는 9월 26일자로 한국 관련 뉴스를 게재했습니다. 서울은 타이완 분쟁에 말려드는 것을 꺼려한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매체는 한국과 주한미군은 평양의 위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CNN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RT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은 타이완이 중공의 공격을 받을 경우라도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북한과의 분쟁 위험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의 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한국과 한미 동맹의 최우선 순위는 한국의 강력한 방위태세에 놓여져야 한다는 점을 말했다고 RT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28,500명의 주한미군이 타이완으로 전환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서울은 워싱턴과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협력할 것이지만 그 협력이 한국을 중공과 싸우는 군사기지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RT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CNN에 대해 한국으로서 가장 당면한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은 지금 MBC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해서 난립니다. 이미 한국에서 왜곡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외신에서는 검증을 안 하고 거짓을 기정사실로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일단 나가면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사후 약방문식으로 바로잡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안은 국기문란으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보도한 기자부터 그 윗선까지 모조리 사법처리 수순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